안녕하세요. 정은석 관리사입니다. 자, 이제부터 저랑 같이 특허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공부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특허법 시험이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강의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일단 특허법 강의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저희 이제 특허법 시험을 보죠. 정확하게는 변리사 시험을 볼 거예요. 변리사 시험 중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이 특허법이라는 이 과목입니다. 특허법이라는 과목. 변리사 시험의 구성을 일단 보면 저희는 1차 시험에 대한 지금 강의를 같이 듣고 있어요. 네,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하고 두 가지 시험이 있고 1차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 2차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 시험이 합격이 되고 자격증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통과를 하면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는 시험 날짜는 매번 조금씩 달라지는데 보통 2월 말 정도에 1차 시험을 한번 보고요. 이 1차 시험을 본 뒤에 그 다음에 한 7월 말 정도에 2차 시험을 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한 2월에서 7월이니까 5개월 정도가 있게 되겠죠. 5개월 정도면은 시험을 준비하기엔 그렇게 긴 기간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5개월 정도의 준비를 하고 나서 이 2차 시험에 붙는 것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 2차 시험이 아니라 보통 언제 이 2차 시험을 통과를 하냐 하면은 이번 해가 또 지나고 나서 다시 1차 시험을 보는 게 2월 말이고 그리고 이 2월 말에 있는 이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똑같이 또 7월 말에 2차 시험을 보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1차 시험을 한번 통과를 했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1차 시험은 통과하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1차 시험을 통과를 해야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1차 시험을 통과를 해야 여기에는 2차 시험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한 번 통과를 했으면 두 번째 1차 시험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또다시 기회를 준다. 그래서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이렇게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 중에서 얘는 준비 기간이 좀 짧으니까 얘에 붙는다라는 전략을 보통은 가지고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 2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해서 통과를 한다라고 보시고 저희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좀 줄임말이나 관습적으로 쓰는 말들을 사용하게 될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한 번에 짧게 통과하는 걸 가지고 동차로 시험을 합격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통과하는 걸 가지고 기득에 통과한다 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 1차 시험을 합격하는 걸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준비 기간이 제가 이제 시험을 통과할 때만 해도 사실은 보통은 여기서 7월 아니면 6월 대학생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시니까 대학생분들은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들어와가지고 여기까지 준비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빨리 준비를 한다고는 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사정에 맞춰서 수험 기간을 조금 더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수험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 번에 통과를 한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여기서 끝이 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7월에서부터 쭉 해서 7월이니까 한 2년 정도가 걸리게 되겠네요. 근데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는 2년 만에 붙으면 진짜 빨리 붙은 거고요.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는 경우들이 조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셨을 때, 나는 3, 4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험을 일단 준비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렇고요. 자,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에요. 1차 시험은 객관식이고 2차 시험은 흔히 말해서 논술형입니다. 논술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시험에 대한 구조를 본다면 논술형에 대한 설명은 조금 더 뒤로 놔두고 객관식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객관식은 세 가지 과목으로 주어집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다시 드리면은 이렇게 한번 시험을 보고 시험지 하나에 40문제로 이렇게 한번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한번 시험을 봐요. 각각의 시험 보는 사이사이에는 쉬는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민법 하나 보고 산업재산권법 하나 보고 자연과학을 하나 보는데 우리는 이 산업재산권법에서도 특허법이라는 어떤 좁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1차 시험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2차 시험으로 넘어와서 이 특허법이 여기에서는 산업재산권법이라는 어떤 큰 과목 안에 하위 과목으로 들어있었다고 하면은 2차 시험에서는 저희는 이제 변리사니까 변리사로서 중요한 덕망인 이 특허법에 대해서 별도의 과목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과를 하면 됩니다.
자, 좀 더 들어간다고 하면은, 근데 이제 객관식을 준비하고 논술형을 준비하고 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먼저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게, 우리 시험의 시험 범위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그 시험 범위를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공부의 대상을 어떤 것으로 해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어차피 수업을 통해서 같이 배우면서 이제 알려드린 것들을 다 학습을 하시면 좋겠지만, 처음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공부의 대상을 명확하게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저는 공대생이어가지고 수학과학을 중심적으로 아무래도 공부를 했던 사람이니까, 수학과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식이 있고 이 공식을 적용을 한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공식은 어디까지나 이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 우리가 배운 어떤 공식의 범위 밖에 있는 공식들은 나오지가 않아요. 뭐 그렇죠. 우리 시험이라는 게 다 그러니까. 근데 이 법학 과목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공식의 양이, 그 범위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사실.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나만의 기준을 세운다. 어디까지 나는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특허법이라는 과목을 배운다고 치면, 특허법은 특허법, 그리고 이 특허법의 하위 법령, 보통 법령이라는 게 크게 먼저 법령을 세우고 그 안에서 너무 디테일하게 다 정의를 해버리면 법이 엄청 길어지고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먼저는 크게 어떤 골자를 세우고 그거보다 조금 하위 법령을 세우고 그거보다 더 하위 법령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 마련하는 게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위 법령일수록 개정이 쉽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될 어떤 현실적인 상황을 많이 반영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정을 하게 되는 부분을 하위 법령으로 둘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수수료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렇게 물가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게 좀 하위 법령에 있는데, 이 법은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법에 대해서는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문제는 근데 이 법에 대해서 애매하다, 해석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뒤에서 좀 보여드릴 건데, 해석이 애매한 부분을 우리는 이제 법치주의, 법치국가니까 사법부에서 판단의 예시를 마련을 해줘요.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 판단의 예시로 나온 것까지도 우리는 학습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시험범위니까. 근데 추가적으로 이건 이제 사법부에서 판단한 거잖아요. 사법부에서 판단한 건데, 실제로 이 특허법의 집행기관은, 이 특허법을 적용하는 기관은 법원뿐만 아니라 특허청이라는 이런 행정기관에서도 이 특허법을 이용해서 뭔가 업무를 해요. 그러니까 특허청에서도 이 특허법을 해석을 할 일이 있고, 특허법을 해석을 할 일이 있을 때 특허법의 해석이 애매하게 되는 지점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법부가 물론 판단을 해주면 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나는 특허청으로서 어떤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을 하겠어. 이미 아직 대법원이나 이런 사법부에서 판단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획일적인 기준이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심사의 퀄리티를 높이겠어, 이런 것을 목표를 가지고 기준을 마련을 해요. 이런 특허청에서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특허를 낸다고 하면, 특허는 기본적으로 특허를 낸다고 하면 특허는 발명이라는 게 있고, 이 발명이라는 게 특허청에 이렇게 제출이 돼서 특허청에서 너의 발명은 권리를 받을 만해 라는 이런 논리를 거쳐서 특허가 만들어지거든요. 너의 발명은 권리를 받을 만해, 이런 논리를 거쳐서 특허가 만들어지는데, 이럴 때 이 발명이 권리를 받을 만한지를 이제 심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심사를 하는, 나는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을 하겠다 해서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청에서 마련하는 이 심사 기준까지 공부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법이라는 건 정해져 있어요. 특허법 공부를 하는 거니까. 법이라는 거는 다 명문화돼 있어서 적용이 돼 있고, 이 법 중에서는 법 안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것들이 좀 하위 법령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다 라고 해서 이것들을 공부를 전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법이 애매하게 처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애매하게 처리되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는 볼 것인가,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판단의 예, 판례라는 걸 우리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판례 말고도 우리 특허청에서 이 특허법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특허청에서 마련한 어떤 해석 방법인 심사 기준도 우리 공부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부를 하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확장하다 보면 진짜 무한정 확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심사 기준 말고 해석이라는 건 반드시 특허청에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학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수님께서 야, 이렇게 우리 이 문제를 한번 바라봐 보자 라고 해서 어떤 학설을 제시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공부의 대상이냐 라고 했을 때 이런 거는 공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학설까지 다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여기 대법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법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대법원이라는 게 우리나라 3심 제도죠. 3심 제도니까 1심의 판단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2심으로 불복을 하고 2심의 판단에 만족하지 못하면 3심에 불복을 해서 3심의 판단에 내가 만족하지 못해 하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여기는 이제 따라가야 돼요. 이 3심에 해당하는 게 우리나라에선 대법원 한 곳밖에 없어요. 그리고 1심에 해당하는 것부터 다시 본다면 1심은 이제 보통 지방법원이라고 하는 각 지역에 퍼져 있는 지방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심이 있는데 2심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지방법원보다는 조금 높은 법원이다 해서 고등법원. 그리고 특수법원들이 2심으로 활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특허법에 있어서는 특허법원이라고 해서 특허법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2심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판단이라는 건 결국 1심을 거쳐 2심을 거쳐 3심까지 오기 때문에 결국 1심의 판단도 있고 2심의 판단도 있고 3심의 판단도 있어요. 이거를 1심의 판단까지 만약에 우리가 공부의 범위로 잡아버리면 공부의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너무 넓고 실제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판단 대상, 우리의 시험 범위는 사실상은 이 3심, 왜냐면 제일 중요한 어떤 사법부의 왕이잖아요. 이 왕이 한 어떤 그 해석이 중요한 거지. 왜냐면 여기다 주장을 할 때, 1심에서 주장을 할 때 왕이 이렇게 예전에 판단한 적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지방법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이 돌아가는 환경을 봤을 때 3심의 이 대법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판례라는 거는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1심, 2심, 3심의 판례가 모두 있지만 우리는 이 3심의 대법원의 판례만을 공부하면 된다. 그 이상은 사실상 시험 범위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는데 대법원의 판단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법원이 아직 판단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건이 올라와야지 대법원이 비로소 그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거니까 그럴 때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특허청에서도 심사 기준을 가지고 좀 판단을 하고 우린 공부를 하는 건데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2심의 일부 판례를 좀 차용을 해야 돼요. 왜냐면 2심에서 판단한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은 대법원 판례는 전부 공부한다 라고 보시되 여기다 추가적으로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어떤 판단 사항에 대해서 나는 2심의 판례를 조금 추가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여기도 조금만 볼까요?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 규칙이 있는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특허와 관련이 있지만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 규칙 말고도 다른 법에 정의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발명진흥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발명을 잘 하기 위해서 좀 도와주는 법률이다 라고 하는데 많진 않지만 이런 관계 법령들도 필요한 범위 수준에서는 조금 우리가 공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 정도만 우리는 공부의 범위로 가져가자. 이거보다 더 늘리진 말자. 이거보다 더 늘리면 우리는 이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에 대한 기준이 헷갈리게 되고 이 기준이 헷갈리게 되면 생각보다 어려워진다. 뭔가 공부를 하는데 너무 분량 조절이 안 되고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법, 판례, 심사 기준은 제가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었죠. 일종의 공식이에요. 공식을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습니다. 그리고 공식을 공부를 한 뒤에는 우리 어떻게 해요? 보통 이 공식을 문제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낸다라고 하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1차 시험은 사실은 1차 시험은 공식을 알고 있니를 묻는 시험과 같아요. 그래서 객관식에서는 이런 공식이 있는데 맞아? 틀려? 아니면 이런 공식을 1, 2, 3, 4, 5번을 제시를 하고 하나를 보고 약간 틀린 공식을 말을 해줘요. 그래서 그 틀린 공식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고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2차 논술형이 있잖아요. 2차 논술형은 주로 뭘 묻는 거냐 하면 2차 논술형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공식에 대해서 이 2차 논술형에서는 실제 사안이 주어져요. 실제 사안에 주어져서
너가 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니? 라는 걸 물어보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차에서는 뭘 더 공부해야겠어요? 이 1차에서 공부한 어떤 공식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1차에서 공부한 공식들을 내가 제대로 적용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사안을 많이 봐야겠죠. 그래서 2차 공부는 그 정도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공부의 대상. 자, 그래서 우리 실제로 한번 봐야죠. 어떤 상황이 펼쳐지느냐. 이거는 되게 특허법에서 많이 나오는 조문이에요. 그래서 예시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법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법이 있는데 먼저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이런 간단한 것을 먼저 정의를 하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명이 있다고 했었죠. 발명을 해요, 발명자가. 발명자가 발명을 하고 나면 이 발명을 어떤 문서로 만들어서 특허청에 제출을 한다. 특허청에. 그럼 특허청의 입장에서는 이 제출된 이 문서, 그러니까 발명에 대한 이 설명을 가지고 이 제출된 발명이 특허를 주기에 적합한 것인가 심사를 거친다. 심사를 거쳐서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등록이라는 걸 해줘요. 등록을 하면 비로소 그때부터 권리가 발생합니다. 특허권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심사가 나와요. 심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단 새로워야 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심사예요. 무슨 말이냐? 너가 한 그 발명이 원래 옛날에부터 세상에 있던 발명이면 난 여기에 권리를 부여하지 않을 거야. 난 새롭기 때문에 너한테 권리를 부여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냐 이거를 보게 되는데 이거를 법에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난 특허를 줄 건데 특허를 주는 거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면은 일단 특허를 줄 건데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특허라는 건 산업에 이용이 되기 때문에 권리를 주는 거니까 주는 건데 다음 각 호, 이 밑에 있는 거를 호라고 하는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밑에 있는 거가 해당되지 않으면 난 특허를 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끊어서 볼 건데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근데 공지가 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옛날에 공지가 된 거면 안 돼. 너가 한 이 발명이 이 제출하기 이걸 출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출원 전에 공지가 되었던 거면 안 돼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을 하면 이 공지가 되었다. 이게 공지가 되었다라는 거는 공지된 것과 나의 이 출원된 이 발명이 같으면 안 돼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같으면 안 돼. 이거죠. 같으면 안 돼.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법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같으면 안 돼라는 게 같다라는 게 어디까지 같으면 안 되는 거지? 라는 게 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예를 진짜 많이 듣는 예 중에서는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제가 발명을 했는데 이 연필에다가 지우개를 더하는 이 발명에 대해서 제가 발명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볼펜을 지우는 이 볼펜 지우개가 원래 세상에 있던 거예요. 얘가 공지가 된 발명인 거예요. 이 공지가 된 발명에 대해서 그럼 나의 발명은 새롭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되게 문헌적으로는 새롭죠? 왜냐면 연필은 볼펜하고 다른 거니까. 근데 우리 어때요? 좀 새롭다고 느껴지나요? 그렇게 새롭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건이 올라가요. 법원에 이제 올라가서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거 그럼 문헌적으로는 다른데 그래도 좀 같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게 되면서 이런 판례를 만들어요. 대법원이 만든 판례인데 그럼 같다는 거 우리 이렇게 좀 정의를 해보자. 양 발명이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해서 판단하는 건 맞아. 그거는 맞는데 근데 발명의 효과도 참작해서 판단하여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볼펜에다가 이 볼펜을 지우는 지우개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지금 연필에다가 지우개를 더한 걸 발명을 했는데 얘네 둘이 구성적으로 동일하냐에 의해서 일단 판단을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좀 참작을 해야 된다. 효과는 어때요? 효과는 쓰는 부분하고 지우는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쓰고 지우기가 편하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차이가 있죠. 조금 볼펜 연필은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에서 주지건형 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그러니까 다른데 이 차이가 뭔가 특별한 차이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볼펜을 연필로 바꾸는 주지 관용 기술의 변경에 해당하는, 그리고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아주 작은 차이에 불과하다면 여기서 고하는 사실 발명이랑 좀 비슷한 말인데 일단은 넘어갑시다. 그리고 서로 동일하다고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럴 때는 이게 동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동일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동일하면 새로운 발명이 아닌 거고, 그쵸? 왜냐면 공지된 발명하고 같은 발명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할까요? 공지된 것과 된 발명과 같은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러면은 더 이상 새롭지가 않아요. 새롭지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사에서 너는 특허권을 주지 않겠어 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등록 거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판례라는 게 뭔지 알았어요. 판례라는 게 뭔지 알았으면 다시 예를 해보면은 법이라는 게 맨 처음에 주어져요. 나는 새로운 거에 대해서만 뭔가 특허를 주고 싶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에 대해서만 특허를 주고 싶을 때 이런 뭔가 애매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법원에서는 어떤 애매한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그 법의 해석에 대해서 이런 판단 기준을 준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판단 기준을 주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 법원에 올라오는 사안은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아요. 나는 이 29조 전에 봤던 이 법의 해석을 해줘라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실제 사안은 야, 내 거 원래 등록받아야 되는데 왜 나 등록 안 해줬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판단 기준을 실제로 법원은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안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너의 연필 더하기 지우개는 등록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권리가 생기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안이 이제 종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실제 사안에다 적용하는 것까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우리가 사건이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도 이거랑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이전에 봤던 법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거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판단 기준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2차 시험에서는 그걸 적용한 사안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지까지 공부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 대법원의 판단이에요. 이거는 대법원의 판단인데, 이 대법원의 판단을 공부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원래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법관들이 계시죠. 대법원 판사님들이 계시는데, 이 법관은 개개인이 모두 다른 판단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완전히 똑같아야 돼, 기술적 구성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대법원이라는 어떤 기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법관마다 이런 판단 기준이 다르면 신뢰를 하지가 않을 수도 있고,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사회가 좀 혼란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관분들은 원래는 다 개별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맞지만 통일적으로 의견을 내셔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판단 기준이 한번 정해지면, 누군가가 정해지면 이 판단 기준은 대법원에서 계속 통일적으로 쓰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일함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이 달라지지 않아요. 계속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있겠죠. 심지어 문구도 완전 똑같이 씁니다. 이 문구를 똑같이 판단 기준으로 쓰고, 왜냐면 공식이니까 공식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공식을 쓰고 공식을 적용하고, 이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관의 의견이 조금씩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계속 동일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법관분들이 13분이 계시는데, 대법관분들이죠. 대법원의 대법관분들이 13분이 계시는데, 이 13분이 이 판단 기준을 좀 바꾸고 싶어요. 이건 좀 너무 올드한데? 좀 바꾸고 싶은데? 라고 하는 경우에는 통일적인 의견을 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한 분만 나 다른 의견 낼래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모이셔서 우리 바꿔보자 해서 회의를 해서 바꾸셔요. 보통은 이런 거를 전원 합의체를 구성을 한 다음에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 이제부터 그렇게 할 거야. 누군가가 만약에 나는 이 전원 합의체에서 통일된 의견을 따르기 싫은데 라고 말을 해도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식으로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법원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대법원에서 내려진 이런 판단은 기본적으로 2심하고 1심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대법원들도 서로서로 존중하면서 의견을 똑같이 따라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 기준 자체는 굉장히 일관적으로 제시가 되고, 심지어는 2심, 1심에서도 이 문구를 그대로 사용한다. 토시 하나 안 틀리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공부는. 그러면은 공부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방법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내용을 숙지하자.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이죠. 내용을 숙지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법 과목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게 특허법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특허법도 있고 상표법도 있고 디자인보호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과학이 아닌 다른 법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실 텐데 법 과목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저는 암기였습니다. 법은 암기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일단은 암기보다는 이해가 선행돼야 돼요. 법이라는 거는 사회가 만든 규칙이에요. 사회의 규칙. 그러니까 사회의 공식이죠. 공식, 자연의 규칙하고는 좀 다른 게 자연의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 사회에 녹아져 있는 현상들을 보고 우리가 발견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회의 규칙은 만드는 거예요. 만든다. 만들어낸 규칙이다. 이 만들어낸 이 규칙은 왜 만들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규칙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아니면 다른 강의에서 나오겠지만 그 판례라는 거는 법을 해석하는 것이고 법을 해석할 때는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를 고려하게 돼요. 이 법은 이런 이유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이 법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라는 식으로 가게 되는데 어쨌든 법은 항상 그 만들어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만들어진 이유를 저는 꼭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구나 법이라는 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다음에는 이게 또 나와야겠네 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줘야 될 건 암기보다는 저는 이해라고 생각해요. 먼저 이 법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혹은 법관이 이 법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두 번째로는 판례. 대법원 판례를 그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용을 이해하면서 당연히 법조문, 판례, 심사기준 당연히 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암기인데 암기의 순서를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암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면 1차 시험에서는 단순히 그 문장을 보고 틀렸다 맞다 이것만 판단을 하면 되지만 2차 시험, 아까는 2차 시험의 본질은 어떤 사안의 해결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안을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내는 것. 그 사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고 보통 이 법을 해석한 판례가 존재를 할 것이고 이 판례가 애매하게 표현된 어떤 법의 일부분을 정확하게 만들어줄 거고 이렇게 만들어진 공식을 적용을 한다, 사안에다가. 이렇게 가는 게 2차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논술형으로 써야 되다 보니까 이걸 다 글로 써야 돼요. 글로 써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판례 집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암기를 하고 이거를 그 자리에서 써내야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판례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게 2차 시험에서의 시험을 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판례는 암기를 먼저 하자라는 의미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판례를 암기를 해야지 이 판례가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통해서 암기를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암기를 통해서 이해를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것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전부 다 하셨다면 그 다음에 암기를 할 때는 판례부터 암기를 하자. 판례는 법을 보는 시선을 알려주니까. 그 다음에 법조문 중에서도 중요한 조문, 법조문이 엄청 많아요. 우리 특허법 같은 경우는 200개가 좀 넘는데 근데 이 법조문 중에서도 중요한 조문이 있고 안 중요한 조문이 있어요. 모두 다 암기하라고는 저는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중요한 조문은 적어도 암기를 하자. 이유는 중요한 조문이 결국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조문이 사실은 중요한 조문이고 판례의 대상이 되는 게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걸 또 봐야지 우리가 좀 더 법을 이해하기가 편하고 그리고 여기에다 어차피 써야 되니까 2차 시험에서 미리 좀 암기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심사기준을 암기를 하자. 다 암기를 하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대신에 암기의 순서를 판례부터 법 그리고 심사기준 중요한 거 위주로 먼저 암기의 순서를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5번은 시간이 그래도 남는다. 나는 시험 공부를 너무 열심히 잘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남는다. 라고 하면은 중요하지 않은 법조문도 우리 암기를 해보자. 라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상에서 그냥 암기하고 공부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런 과정이죠. 근데 우리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돼요. 문제를 푼다는 게 실전 경험 뭐 이런 거랑도 좀 관련이 있고 문제를 풀어야 내가 어느 부분을 잘 모르는지를 좀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 자, 우리 특허법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먼저 풀어야 되는 거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기출문제인데 원래 뭐 민법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엔 변호사 시험도 있고 다른 시험에서 참고할 만한 기출문제가 있는데 우리 시험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은 변리사 시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를 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 중에서 너무 올드한 거 말고 너무 올드한 거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험을 문제를 내는 트렌드하고 좀 맞질 않아요. 대충 한 15년도에서 20년도 정도 그러니까 15개나 20개의 기출문제를 풀란 얘기죠. 이 정도 연도에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고 왜 이 정도로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 이전의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멘트가 없었어요. 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이런 멘트가 한 요 정도 연차 때부터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판례에 관한 기출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전의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서 학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설은 어떤 우리 공부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학설을 어느 순간부터 배제를 하면서 판례 위주로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현재 트렌드가 그러니까 이 트렌드에 맞춘 요 정도 연차 너무 옛날 건 풀지 말고 요 정도는 다 풀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가적으로 기출문제 말고 우리 책을 본다면 우리 책에는 이거 말고도 추가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를 풀어본다는 건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행위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빨리 풀어보는데 추가적인 문제들도 풀 수 있으면 뭔가 볼 수 있으면 이것도 풀어보자. 우리 책에는 있으니까 이 문제들도 전부 풀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회독이라고 하는데 많이 여러 번 읽는다 뭐 이런 뜻이죠. 물론 책도 여러 번 읽으면 되게 좋아요.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심지어. 근데 이 기출문제는 특히 더 저는 이 회독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기출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3회독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최소한으로 잡은 거예요. 여러 번 풀어보시고 거의 암기가 되셨다 싶을 정도로 이 문제의 그 문제 문장과 보기를 보면은 답이 뭔지 기억이 날 정도로는 푸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기출문제에 나온 문제가 동일하게 이번 연도 기출문제에도 나왔을 때 고민 없이 풀어낼 수가 있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 번째 주의점 같은 건데 자,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2차 시험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지금 1차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1차 시험을 통과하는 건 사실 기본적으로 변리사 합격을 하신 분들이 하는 말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객관식이기도 하고 정오가 분명하기도 해서 이거는 문제를 맞추면 다 그냥 정답을 맞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쉽게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정오를 맞추는 건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다 올라갈 수가 있어요. 문제는 사실은 2차 시험입니다. 이 2차 시험을 여러 번 떨어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논술형이기도 하고 암기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사실 이 2차 시험에 대해서는 학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메인은 2차 시험이다 라고 보통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1차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도 물론 1차 시험에 포커스를 줘야 되지만 2차 시험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하면서 1차 시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2차 시험은 제가 이런 구조라고 했었죠. 법이 있고 법을 해석한 판례가 있고 이 판례를 사안에 적용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실제 우리가 법이 어떤 법원에서 적용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하고 똑같이 2차 시험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2차 시험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실제 우리가 법을 적용하는 방식대로 공부를 하게 돼서 이해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단순히 암기 여기서 끝내시지 마시고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라는 이 2차 시험 스타일의 생각을 좀 하시면서 가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법과 절차법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좀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새로워야 된다. 권리를 주기 위해서는 새로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새로워야 된다는 판단에 대해서 판례도 한번 팠었죠. 이 새롭다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팠었는데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허라는 것이 무엇이냐, 특허라는 것을 내가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보아야 되느냐, 특허라는 것이 권리를 행사할 때는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보는 실체 법적인 성격을 특허법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내용에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만 있으면 되게 좋겠지만 절차법적인 성격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특허를 주는 과정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허를 주는 과정이 특허청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특허청에서는 이걸 그냥 무슨 휘뚜루마뚜루 그냥 줄 수는 없고 어떤 딱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절차 내에서 실체를 판단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절차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내가 정의를 할 건지, 이 절차에 대해서, 이 절차, 아니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제도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 특허법상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허법은 절차법에 대해서도,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서 두 가지 성격이 되게 강하고, 둘 다 강하고, 특히 비교를 하자면 상표나 같은 산업재산권법인 상표나 디자인보호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 절차법적 성격하고 실제법적 성격이 비슷하게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맞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상표랑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문제들은 절차적인 성격을 가지는 어떤 법조문이나 내용에 대한 문제는 내지 않고, 이런 문제들은 사실 전부 특허에 가서 물어보도록 좀 구조가 되어 있어요. 우리 산업재산권법 시험 자체가. 그래서 특허에 관한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표 디자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절차법적인 성격을 특허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특허에서 공부한다라는 식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허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는 특허청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한 것도 많이 배우게 되실 거예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들어가자 라고 보면 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타법과의 비교.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차피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특허만 가지고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특허랑 상표, 특허랑 디자인, 이런 식으로 다른 법에서 운영되는 어떤 제도들과 우리 특허에서 운영되는 제도들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비교를 하면서 습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른 법도 잘 알게 되고 우리 특허법도 비교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타 국가에서 운영되는 제도들과도 비교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그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만 특수하게 운영되는 제도라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어떤 지점을 파악해서 판례는 그 비판이 이루어지는 지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하면은 다른 국가에서의 운영도 조금은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강의를 하는 도중에는 다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우리 공부는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는 이런 순서로 가자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렸고, 기출문제 또는 문제 푸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 많이 풀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밑에는 제가 이제 강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이루어질 예정이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의 강의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 이론에 관한 강의 이제부터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교재에는 기출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풀이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세 가지 종류의 강의를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및 공부 방법론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다른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